이 돈이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이용희는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째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킹으로 뚫어낸 해외 계좌 기록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는데요. 숫자들은 단순한 비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자금이 방산 연구, 국방 협력이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세탁되어 분쟁 지역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최강은 이용희가 건넨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봤습니다. 국회의원 나은재와 국방부 장관 김석준.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자꾸만 반복되더라고요. 단순한 유착이 아니야. 최강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었어요.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를 교묘하게 넘나드는 누가 봐도 책임질 사람이 없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곽병남은 자료를 보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형, 이거 우리가 건드려도 되는 건가요? 이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지금까지는 동네 사건이었습니다. 폭발물, 보험 사기, 그런 것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무기 자금, 전쟁 산업, 그리고 그 뒤에 숨은 권력의 검은 고리였거든요. 정남현은 자료를 보고 나서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시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의 터전이 전쟁의 부속품이 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민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그 모든 일상이 누군가의 전쟁 자금으로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거죠. 박정환은 가장 침착했습니다. 이번엔 끝을 봐야 합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막내였지만 누구보다 명확하게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죠. 멈추면 안전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최강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택은 끝난 거였어요.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건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최강은 출근길에 같은 차량이 계속 뒤따라오는 걸 눈치챘어요. 아내 황미경은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최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요. 곽병남의 철물점 앞에도 낯선 남자가 하루 종일 서성이더라고요. 손님인 척 물건을 고르다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나가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이용희는 더 직접적인 위협을 받았습니다. 체육관 문 앞에 누군가 익명의 쪽지를 두고 갔더라고요. 그만두는 게 가족을 위한 길이다. 짧지만 명확한 협박이었습니다. 이용희는 쪽지를 최강에게 보여줬어요. 우리가 뭘 하든 누군가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남현은 마트에서 이상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중년 남성이 딸 김민서의 학교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요즘 아이들 안전이 걱정되는 세상이죠라고 말했더라고요. 정남현은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위협은 이제 가족에게까지 향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 김수일은 아내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정남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넘겼습니다.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팀원들이 긴급 회의를 위해 최강의 집 지하 작업실에 모였습니다. 박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제 우리한테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여기서 멈추거나 아니면 끝까지 가거나. 곽병남은 고민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남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딸 민서 생각을 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으니까요. 최강은 팀원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봤습니다. 나도 무섭다. 가족도 걱정돼.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평생 이 감시 속에 살아야 할 거야. 저들은 우리가 아는 걸 알고 있어. 멈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용희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합시다. 어차피 돌아갈 곳은 없으니까요. 다른 팀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던 거죠. 이용희는 밤새 작업한 끝에 결정적인 구조도를 완성했습니다. 김석준 장관을 정점으로 실무자들, 브로커들, 자문위원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더라고요.
놀라운 건 각자가 자기 역할만 수행하면 누구도 전체 그림을 알 수 없게 설계돼 있다는 거였어요. 이건 한 사람을 잡아도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용희의 말에 팀원들은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곽병남은 구조도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가 무너뜨려도 또 생길 구조네요. 김석준 하나 잡아봤자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죠. 박정환도 씁쓸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정남현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래도 이번 한 번은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요. 최강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은재 국회의원의 관광특구 개발 사업이 핵심 골이었더라고요. 겉으로는 지역 발전 사업이었지만 실제로는 방산 자금을 세탁하는 통로였습니다. 개발 명목으로 받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돈이 분쟁 지역의 무기 거래로 이어졌던 거죠. 나은재는 아마 전체를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김석준은 알고 있었어요. 팀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기록, 통화 녹취록까지요. 하지만 증거가 쌓일수록 팀원들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놈을 잡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문제였고 그 시스템은 너무 크고 복잡했습니다. 박정환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중얼거렸어요. 이거 공개하면 나라가 뒤집힐 텐데요.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 한 번에 끝내야 한다고. 결정적 증거가 모두 모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마지막 갈등에 직면했어요.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이용희가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비리만 공개하는 겁니다. 나은재와 김석준의 유착, 예산 횡령 정도까지만요. 이 정도면 여론은 충분히 움직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전체를 공개하는 거예요. 해외 무기 거래, 전쟁 자금까지 전부요. 대신 외교 문제와 국제적 파장은 감수해야 합니다. 곽병남은 첫 번째를 선호했습니다. 우리는 군인도 외교관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남현도 고민스러웠어요. 전부 공개하면 우리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 있나요? 박정환은 말없이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갈등이 역력했죠. 최강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반만 공개하면 나머지 반은 계속 작동해. 김석준 한 명 교체되고 나은재 한 명 낙선하고 그러면 끝이야. 시스템은 그대로고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짓을 반복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무섭다. 가족도 걱정돼. 하지만 욕먹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정남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게 정말 옳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정의감에 취해서 무모한 짓을 하는 건가요? 최강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용희가 말했습니다. 저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는 알아요. 우리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해요. 그 말에 박정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부 공개합시다. 후회는 나중에 해도 되니까요.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두려움과 확신 사이 어딘가에서 내린 결정이었죠. 최강은 이용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해. 내일 아침 9시에 모든 언론사에 동시 배포한다.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어요. 창리동의 작은 동네 특공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9시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주요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 SNS까지 동시에요. 국방부 장관 김석준과 국회의원 나은재의 유착, 방산 예산 횡령, 그리고 해외 무기 거래까지.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났더라고요. 30분도 안 돼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이 사건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김석준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것은 명백한 조작이며 정치적 음해입니다라고 주장했지만 기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었거든요. 계좌번호, 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까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버벅대는 그의 모습은 그날 저녁 모든 뉴스의 톱으로 나갔어요. 나은재는 더 빨리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마 전체 구조를 몰랐을 거예요. 김석준이 자신을 이용했다는 걸 자료가 공개되고 나서야 깨달았던 거죠. 기자들 앞에서 저는 몰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만 들었어요 라고 말했지만 여론은 냉정했습니다.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그녀는 당에서 제명됐고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강팀이 예상하지 못한 일도 벌어졌어요. 외교 문제였습니다. 무기 거래에 연루된 해외 국가들이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일부 국가는 외교 관계 재검토까지 언급했거든요. 청와대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야당은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익을 해치는 무책임한 폭로라는 비난도 쏟아졌어요. 최강은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한 게 맞는 건가? 옆에 있던 황미경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팀원들에게도 위협이 쏟아졌습니다. 곽병남의 철물점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정남현의 마트는 불매운동 표적이 됐어요. 이용희의 체육관에는 악성 리뷰가 폭주했고 박정환은 학교에서 교수에게 불려갔습니다. 자네가 한 일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나? 교수의 질문에 박정환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폭풍이었으니까요. 자료 공개 일주일 후 상황은 최강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김석준은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됐어요. 나은재도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팀의 승리처럼 보였죠. 하지만 최강은 뭔가 찝찝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난 것 같았거든요. 이용희가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했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김석준과 나은재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실제 시스템의 핵심 인물들은 여전히 건재했거든요. 브로커들은 이름을 바꿔 다른 사업으로 이동했고 자문위원들은 다른 정부 부처로 자리를 옮겼어요. 결국 우리가 건드린 건 꼬리뿐이었어요. 이용희의 말에 팀원들은 허탈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여론의 변화였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분노와 지지가 넘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지쳐갔습니다. 또 정치인 비리잖아. 뭐 새로울 것도 없네. 이거 공개해서 나라 망신만 시켰네 같은 댓글들이 늘어났거든요. 정남현은 마트에서 단골 손님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사장님 괜히 나섰다가 동네만 시끄러워졌네요. 조용히 살 수는 없었나요? 정남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곽병남의 철물점 매출은 30% 가까이 떨어졌어요. 일부 주민들은 동네 망친 주범이라며 그를 피했습니다. 박정환은 학교에서 휴학 권고를 받았고 이용희의 체육관 회원들도 하나둘 떠났어요. 최강은 버티고 보험에서 사실상 해고 압력을 받았습니다. 상사 이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최 대리 회사 입장도 있어. 조용히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나? 팀원들이 다시 모였을 때 분위기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곽병남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 나 후회는 안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정남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엄마 때문에 나라 망쳤다고. 박정환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용희도 침묵했습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바라보며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이미 다른 이슈로 넘어갔고 김석준과 나은재의 재판 소식은 이제 작은 기사로만 나왔어요. 사람들은 빨리 잊었습니다. 최강은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죠. 우리가 한 게 뭐였지? 하지만 변한 것도 있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정남현의 마트에 한 고등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 시간에 이 사건 토론했는데요. 저는 사장님이 옳다고 생각해요. 어설픈 위로였지만 정남현은 그 말에 울컥했어요. 곽병남의 철물점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단골 중 한 명이 조용히 물건을 사면서 말했거든요. 사장님 힘들죠? 저는 사장님 편이에요. 잘하셨어요. 이용희는 체육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어른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냥 순수하게 태권도를 배우러 왔을 뿐이었죠. 이 아이들이 커서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닐까? 박정환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휴학은 했지만 그는 여전히 코딩을 했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최강은 팀원들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들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자 곽병남이 웃었어요. 형, 뭔 소리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정남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다만 세상이 생각보다 느리게 변한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죠. 이용희가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너뜨린 게 꼬리뿐이라는 것도요. 최강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게 완벽하지 않았어. 시스템은 여전히 작동하고 사람들은 이미 잊어가고 있어. 하지만 적어도 한 번은 보여줬잖아. 이런 짓을 하면 대가를 치른다는 걸. 박정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우리처럼 싸울 사람도 나타날 거고요. 팀원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승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긴 싸움의 시작이었을 뿐이죠. 최강이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해사는 안 해. 언제든 다시 모일 수 있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리동의 평범한 주민들로 돌아가겠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창리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곽병남은 여전히 철물점을 운영했고 정남현은 마트에서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이용희의 체육관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박정환은 복학해서 다시 학교를 다녔어요. 최강은 새로운 보험조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었거든요. 김석준과 나은재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최강은 딸 최도연의 학부모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아내 황미경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을 시간이었죠.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최강은 이상한 걸 눈치챘어요. 길 건너편 편의점 앞에 선 남자가 자꾸 자신을 보고 있었거든요. 우연일까? 최강은 일부러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봤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자신을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최강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설마 또? 김석준 사건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찜찜했거든요. 저녁 식사 후 휴대폰을 확인하던 최강은 익명의 문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무너뜨린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아직 남아있어요. 조심하세요. 최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곽병남이 철물점 문을 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가게 셔터 밑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거든요.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이 집 앞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지내세요. 곽병남은 즉시 최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거 봐야 할 것 같아요. 정남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마트 매장을 정리하던 중 냉장고 뒤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얘기였죠. 정남현은 남편 김수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용희에게는 연락했어요. 우리 또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용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체육관에 낯선 사람이 며칠째 관찰하러 오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팀원들이 긴급히 모였습니다. 최강의 집 지하 작업실이었어요. 박정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들,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학교 사물함에 누군가 쪽지를 넣어뒀더라고요. 더 깊이 파지 말라고요. 팀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그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고 있었던 거죠. 이용희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김석준을 조사하면서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었어요. 근데 그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넘어갔거든요. 다시 봤더니
화면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나타났습니다. 김석준 위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잡은 건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진짜 큰 손들은 아직 건재해요. 최강은 화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이 아니었구나. 곽병남이 물었습니다. 형, 우리 또 해야 돼요? 정남현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가족들은요? 이번엔 더 위험할 것 같은데. 박정환은 침묵했고 이용희는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강은 팀원들을 둘러봤어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죠. 선택은 각자의 몫이야. 나는 계속할 거야. 하지만 너희들을 강요할 순 없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곽병남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잇, 한 번 하면 끝까지 가는 거지 뭐. 정남현도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딸한테 떳떳한 엄마로 남고 싶어요. 박정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형들 따라가는 거죠. 이용희가 노트북을 당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번엔 진짜 끝을 보게. 최강은 팀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인지도 몰랐습니다. 창리동의 평범한 주민들은 다시 한번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더 큰 적을 상대로요. 창밖으로 창리동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였지만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어요. 당신들은 모르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최강은 메시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거든요. 자신들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좋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